안녕하세요. 수다몽더 히스토리 키담입니다. 오늘 찍고 있는 영상은 되도록이면 좀 빨리 올리고 싶어서 우리 정 PD의 편집을 거치지 않고 아마 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절한 자막이 없을지도 모르니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인물 이완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가 어떻게 매국노 친일파가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용은 누가 뭐라 해도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 매국노이지요.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친일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조정에 진출해서 처음 5년간은 친청파였고요. 그리고 3년 정도는 친미파였다가 그리고 14년 정도는 친러파였는데 이때는 친미 감정도 같이 가지고 있었던 시기고요. 그리고 1904년 이래 죽을 때까지 약 21년간 친일파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 쪽이면 어디든 붙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했던 인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완용은 1858년 6월 7일 이호석이라는 가난한 선비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하다고 해도 엄연히 양반이었고요. 그러다가 1867년 10살이 되었을 때 이호준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호준은 대원군과는 사돈관계이면서 친구이기도 했으니 아주 소문난 명문세도였어요. 이런 집에 양자로 가게 됐으니 이제 이완용의 앞길은 탄탄대로였겠죠. 어릴 때부터 똑똑하기로 소문난 아이였던 이완용은 1882년 10월 중강문과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궁중악공을 보내서 급제 축하를 해줄 정도였다고 하니 처음부터 이완용은 고종의 마음을 빼앗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완용은 이렇게 고종의 총애를 받으면서 3년 만에 정삼품에 오르고 시강원 경사를 맡아서 순종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1882년 5월 22일 조선은 미국과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드라마 속에서 신미양요 전쟁씬이 나오는데 미국이 이 통상을 요구하며 강화도를 침공한 것이 1871년이에요. 그러니까 대원군은 이 세국 정책을 하고 있어서 결코 개항을 하지 않았던 건데 이후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면서 조선은 개항을 시작했고 운요 사건을 계기로 1878년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후 이 조선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본 청나라, 지금까지는 조선이 자신의 세력권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 일본의 세력이 커지자 경계심을 가지게 됐고 이를 견제하고자 미국을 끌어들여서 중간에서 다리를 놔요. 그래서 조선과 미국이 수교를 하게 됐던 거죠. 이후 고종은 이 국제 업무를 담당할 신진 관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유경공원, 학교죠. 유경공원이라는 학교를 만들게 되고요. 거기서 이완용은 헐버트를 만나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고종은 이 미국과 수교를 하며 미국에 큰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미국은 조선과 거리가 멀어서 이 침략을 할 우려가 적고 또 잘 사는 나라니 조선이 덕을 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고 아무래도 야심이 적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조선을 삼키려는 수많은 이 열강들 사이에서 가장 신사적인 나라로 조선을 지켜줄 거야 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 주재공사를 만들고 외교관까지 파견하게 되는데 이완용이 미국 주재공사로 나가게 됐던 거죠. 이완용은 미국에서 2년 5개월간 주미 외교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 현란한 신문물을 익히고 미국의 힘을 몸소 체험하고 옵니다. 그러면서 야, 미국이야말로 진짜 조선을 개혁해줄 나라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완벽한 친미파가 되어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죠. 조선으로 다시 돌아온 이완용은 성균관과 승정원, 한성부 등에서 중견 관료로 재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동구락부에 가입해서 활동을 합니다. 정동구락부는 청나라와 일본의 틈바구니 속에 있는 조선이 살아남을 길은 제3세력인 미국과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독립하고 개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친러파들이 주로 함께 활동을 했고 이후 독립협회가 여기서 나와서 탄생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1895년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일본은 이완용이 친러파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위협이 가해지자 이완용은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러파를 대표하는 인물인 이범진 등과 손잡고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빼돌리는 아간파천을 시행하게 되죠. 그리고 러시아 공사관에서 친러 내각이 출범하는데 이완용은 외무 대신과 학부 대신을 역임하면서 나름 개화파의 행보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립협회 창립에도 참여를 해서 창립위원장직을 맡아서 협회 기금을 내기도 하고 또 독립문 건설 계획도 함께 주도해 나가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독립문의 현판 글씨도 이완용의 글씨라고 합니다. 이완용은 독립문 종초식에서 연설을 하는데요. 독립을 하면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만일 이 조선 민족이 서로 단결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거나 해치려고 한다면 구라파의 폴란드라는 나라처럼 남의 종이 될 것입니다. 세계사에는 두 가지 본보기가 있는데 미국처럼 세계 제일의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과 폴란드처럼 망한 나라가 되는 것인데 이건 모두 사람들이 하기에 달렸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꼭 미국처럼 되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의 친미파 성향이 잘 나타나 있는 연설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점차 이 야욕을 드러내는데요. 국정의 간섭을 심하게 하기 시작하고 각종 이권을 탐욕스럽게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독립협회가 이것을 맹렬히 비판하면서 의회 설치, 입헌 군주제 추진 등 서구적 제도 개혁을 꿈꾸는 과격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었죠. 이완용은 이 러시아와 이 독립협회 사이를 중재하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양쪽 모두에게 배척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897년에는 내각에서도 밀려나 평안남도 관찰사로 쫓겨났고 또 1년 뒤에는 독립협회로부터 제명당하게 되죠. 또 마침 자신의 양아버지였던 이호준이 사망하면서 3년간 또 상을 치러야 했어요. 이러면서 이완용의 인생의 최대의 시련기가 오게 됩니다. 자, 이완용은 그동안 자기가 뭘 잘못했나 철저히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다시 모색해 나갑니다. 이렇게 양아버지의 3년상을 치르는 동안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다급해진 고종은 이완용을 다시 부릅니다. 미국의 도움을 받고자 했던 거죠.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기 위해 알렌에게 부탁을 했는데 미국은 이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미국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알렌도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1904년 국내부 특진관으로 조정에 돌아온 이완용은 자, 이제는 일본이다. 일본 쪽으로 줄을 서야 한다.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완용의 행보는 역사의 길이 남을 친일파, 최악의 매국노의 이 길을 걷게 되는 순간이 온 거죠. 1905년 11월 이 러시아를 물리치고 미국과 영국에게서
조선에 대한 권한을 인정받은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조선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일본 군대를 동원해 궁궐을 에워싸고 무력 시위를 하죠.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기는 을사늑약을 체결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거죠. 이때 대신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이완용은 우리가 그동안 청나라에 붙었다가 러시아에 붙었다가 하는 바람에 열강이 갈등에 말려들고 전쟁까지 치르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에게 우리의 외교권을 잠시 맡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다만 이 조약문 초안을 보면 통감의 권한이 되게 모호한데 외교권을 주더라도 내정 간섭을 하지 못하게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외교권을 돌려받을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라며 설명을 했고, 이때 이토 히로부미가 이완용을 주시하게 됩니다. 다른 대신들에 비해서 냉정하고 똑똑하고 대세를 잘 파악하고 순응할 줄 아는 인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을사늑약은 체결이 되는데 이완용이 주장했던 내정 간섭 방지와 외교권 반환 시기 명시 이런 것들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완용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고요. 이로써 이완용은 을사오적이 되었죠. 하지만 이완용은 자신이 을사오적으로 불리자 억울하다는 상소문을 올립니다. 시국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사옵니다. 종묘사직을 지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외교권을 일본에 맡긴 것 뿐이옵니다. 외교권은 나라의 힘을 키워 도로 되찾아오면 되는 것이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이렇게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던 이완용은 1907년 6월 총리 대신이 되고 한 달 뒤 고종의 태위를 종용하게 됩니다. 자, 이 고종의 태위를 종용하게 된 계기는 헤이그 밀사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일본 본국의 추궁을 받게 돼서 너무나 화가 났던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과 대신들에게 일본과 전쟁을 할 참이요? 라며 엄청나게 화를 내며 위협을 했는데, 이때 이완용이 나서서 고종이 태위를 하고 이 황태자에게 양의를 해서 이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며 제의를 했고, 이완용이 국내부 대신 대리를 맡아서 양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본에게 조선을 차곡차곡 바치고 있는 이완용에게 고종과 순종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좀 뜻밖에도 두 사람은 이완용을 그때까지도 신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을사조약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를 하는 모습에 고종과 이토 히로부미 두 사람의 신임을 다 받았다고 하고요. 고종은 을사조약 후에 이완용에게 수고했다며 위로금을 내렸대요. 그리고 고종 퇴위 후에 이 성난 민심이 이완용의 집을 불태우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때도 자신의 저택인 남영위궁을 하사해서 살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완용 집에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선물을 보냈대요. 이완용은 대세가 기울어서 일본 쪽으로 몸을 기울고 있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완전히 조선이 일본에게 넘어간 건 아니니까 고종과 순종에게 예의를 다하고 대소사를 챙기면서 마치 자신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던 거예요. 자, 고종이 퇴위되고 난 이후 1907년 전후에서 이완용에 대한 굉장히 추잡한 소문이 돌게 되는데요. 바로 이완용 며느리 임시와의 불륜설이에요. 을사늑약 이후 이완용의 큰아들 이명구가 일본에 유학을 간 틈을 타서 이완용이 며느리랑 간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국을 했던 이명구가 어느 날 안방문을 열었는데 아버지가 임시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본 큰아들 이명구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지방과 나라가 모두 망했으니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며 탄식을 하고 죽었다는 건데,
그 이후에도 이완용은 며느리를 첩처럼 끼고 살았다라는 그런 소문이 난 거고요. 이 소문은 매천야록에도 수록이 되었고 황성신문에도 실릴 정도였다고 해요. 하지만 이 소문이 사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이 매국 행위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행동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당시 이완용의 매국 행위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분노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이완용에 대한 이런 나쁜 소문까지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1909년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의 추밀 원장으로 임명이 돼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는데 이완용과 소내 등이 합작을 해서 시를 하나 지었어요. 단비가 내려 여러 사람 적시고 함령전 위에 이슬빛 새로워지니 일본과 조선이 어찌 다르다 하오리. 일본과 조선이 한 집을 이루니 천하가 봄이로다 라는 시인데, 이 각각의 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또가 첫째 줄을 지으면 국내 대신 모리가 둘째 줄을 짓고 손해가 셋째 줄을 지었는데, 이완용이 지은 게 마지막 줄이에요. 일본과 조선이 한 집을 이루니 천하가 봄이로다. 이 시는 덕수궁 향령전 뒤뜰에 시비로 세워지는데 이또에게 바치는 그런 시인 거죠. 이완용은 평소에 이또 히로부미를 존경한다는 얘기를 자주 했고요. 이또의 동양 평화로운 추종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1909년 10월 이또가 이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했을 때 이완용은 안중근을 맹렬히 비난합니다. 이또는 나의 스승인데 그를 안중근이 저격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1909년 12월 이완용은 명동성당에서 마련된 벨기에 황제 추도식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교회 밖에서 엿보고 있는 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완용이 인력거를 타고 나타나자 그가 칼을 휘둘러서 인력거꾼을 찔러 쓰러뜨린 후에 인력거 위로 뛰어 올라서 이완용의 허리와 등 세 군데를 찔렀어요. 그가 바로 이재명이죠. 이재명은 순사들의 칼에 찔려서 쓰러지는데, 자, 이때 이완용은 치명상을 입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이완용이 이제 머리를 깎은 상태여서 머리를 붙잡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12월이어서 추운 날이니까 융단으로 두껍게 만들어진 그런 양복을 겹겹이 입고 있어서 급소를 찌르지 못했던 거예요. 이완용은 급히 병원에 실려갔고 폐를 찔렸는데 깊지 않아서 다 살아났다는 거죠. 이재명은 체포되고 난 다음에 이완용을 죽이지 못한 것에 한탄을 했고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목숨을 잃을 뻔하다가 살아난 이완용은 한일합병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서명을 할 때 어떤 조건을 내세워요. 이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양반 계급에게는 일정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요구를 했던 거죠. 이로써 조선 기종령을 제정하기로 합의를 하고 1910년 이완용이 전권 대신으로 데라우치 통감과 이 합방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조선의 민족은 나라를 잃게 됩니다. 한일 합병이 있기 전 정미 7조약에도 서명을 해서 내정권을 일본에게 넘겼고요. 1909년 7월에는 이완용이 다 독단으로 기유각서를 일본과 교환해서 이 대한제국의 사법권도 일본에 넘겨주었었죠. 이렇게 한일합병이 강제로 이루어지고 이완용은 일본으로부터 훈 1등 백작 자기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완용은 조선인이 조선인을 감시하는 조선인 헌병제를 제안하기도 하고
명목상 조선의 자문기관인 중추원의 고문과 부의장을 지냅니다. 자, 그리고 1919년 1월에 고종이 승하를 하게 되고 장례식은 3.1 운동의 도화선이 되는데 이완용은 3차례에 걸쳐서 3.1 운동에 대한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냅니다. 매일신보에 3차례 발표하는 3.1 운동 경고문이 있는데요. 1차 경고에는 일종의 목숨 협박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경고할 때 그만두면 괜찮지만 계속 이렇게 몰지각한 행동을 하면 일본이 매를 들 수밖에 없다. 선동을 하는 일을 따르면 죽고 다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1차 경고였고요. 이어서 뭐 2차, 3차 경고를 하는 내용을 실게 됩니다. 그리고 3.1 운동이 끝나고 사망할 때까지 이완용은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데 열과성을 다하는데요. 조선 각지에 이완용의 땅이 생겼고 그리고 조선인 중에서 2번째 가는 재산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각지를 여행하면서 한가롭게 살게 되었죠. 물론 둘도 없는 매국노, 골수 친일파라는 비난과 끊임없는 살해 협박을 받아야만 했지만 그는 자신이 한 행동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926년 2월 12일 이완용은 폐렴 등의 합병증을 앓고 67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다급히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보니까 앞으로 미국이 득세할 것 같으니 너는 친미파가 되도록 해라. 그의 유언대로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이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의 처세와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은 높이 사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의 장례 행렬은 그의 3,000평짜리 집 이 옥인동부터 광화문까지 이어졌는데 이 고종 사후 최후의 인파가 몰린 장례식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인물을 모티브로 가져가서 드라마에 등장하게 된 이완익이라는 인물은 앞으로 아마 드라마상에서 고구마 100개, 1000개 삼킨 듯한 이 답답함을 주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되겠죠? 하지만 그 전에 그의 매국행위를 먼저 부추기고 조선을 차근차근 삼키려 이 조선인을 회유한 것은 일본인임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드라마를 보며 프로 불편러가 되어 이완용의 매국행위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의 친일 매국행위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다몽더 히스토리 키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